이제 올 한 해 코로나19가 3년간 지속됐고 코로나가 끝난 지 이제 1년을 갖다 올 한 해 이제 같이 견뎌봤는데 그런 상황들이 좀 어떻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그래서 점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새로운 좀 변화 같은 게 좀 필요할 건데 그리고 기업마다 뭔가 좀 해보려고 그 모색을 하는 단계라서 일단 전망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2023년 점검과 2024년 전망이라는 이제 소주제로 오늘 여러분들을 이제 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된 영상을 먼저 보실 건데 제가 좀 서둘러 가지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강서에서 기장까지 오고 가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좀 잘 들으시고 좀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좀 구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력 수급에 상당히 어려웠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로 영업점이나 아니면 좀 공장들이 스톱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웠고 상대방의 업체에서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예년으로 다시 돌아갔지만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여기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해야겠다. 공장에 제조하는 걸 적고 아예 그냥 임대사업으로 돌리는 회사가 많습니다. 창고를 개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위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은 너무 힘들고 지금도 사실 대기업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해양항만 쪽에 수출이 힘을 방영하는 회사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갈수록 좀 많이 침체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 중대형 단체 위주로 나가던 그 유행의 패턴이 지금은 그 친구, 그다음에 가족 이 단위로 소 단위로 하는 개인여행 위주로 패턴이 완전 바뀌고요. 그다음에 화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에 비해 가지고 지금이 현재 물량도 많이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운임도 많이 떨어져 가지고 화물은 좀 저조한 상태죠. 부산 대마당로에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83만 정도 수송을 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약 24만 명 정도 수송할 것으로 예상되어 성수기였던 2018년도에 비해 30% 정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이전과 차이를 본다면 한 15%에서 20% 정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전쟁을 인해서 지금 모든 원자재 값들이 올라갔고 금리까지 동방상승하면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수입 관세를 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책이 지금 되도록이면은 러시아에서 수리를 하고 선박을 러시아 제품을 쓰라, 그런 독촉 차원에서 아마 수입 관세를 또 올려가지고 사실 여기 선용품이나 저희 어구도 마찬가지고 선박 수리나 모든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활동들이 이전 관세에서 7, 8% 더 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수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외로를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힘든 걸로 봐야죠.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사실은. 중국으로 가던 배들이 중국이 막혀 있기 때문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수리업계는 별 큰 소문 없이 그런 대로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금년부터는 중국이 오픈됐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서 수리하는 배들이 늘어나면서 금년에 우리 수리업계는 좀 힘든 한 해였습니다. 또 우리 수리업계의 인력난으로 인해서 기술자들이 좀 부족합니다. 인건비도 계속 상승되고 있고
수주액 같은 경우는 코로나 첫 해에 저희가 70억으로 떨어졌다가 150억, 240억, 올해 305억까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성공적으로 다시 이제 안착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올해부터는 이제 해외 출장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코로나 전에 비해 가지고 경영 실적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나아지는 속도에 비해 가지고 종전에 코로나 시절에 각종 단체나 관계기관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툭 떨어지고 나니까 경영 개선 실적 속도보다도 이게 빨리 들으니까 일시적으로 상당히 조금 힘든 그런 현상이죠. 지금 회복의 속도가 항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늦을 뿐이지 개선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수산기사에서는 법제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그 정부 지원이 첫째는 없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무자격 그 제품들이 난무해가지고 실제 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수출입이 거진 항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선박에 의해서 운송되고 있기 때문에 고박업은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지만 국가적인 지원이 전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빈번하게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 부분들에 이제 경비 발생돼서 부대 경비가 상승하고 사본 리스크가 많이 있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저희 업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과 정부기관의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뭐 전쟁 상황이라서 어렵지만은 결국은 전쟁이 끝나면은 더 강화돼 가지고 할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이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거는 저는 지금 뭐 어구를 생산하는 러시아에 납품하는 그 제조업체지만은 제품만 아니고 뭐 선용품이나 술이나 그다음에 뭐 선식이나 납품하는 업체는 지금 상당히 고통이 많습니다. 뭐 거의 거래가 70% 이상이 외상으로 하고 있고, 뭐 돈이 좀 예전보다 전쟁 전보다는 상당히 대금 지불이 늦어지고 있지. 이 짧은 좀 시간에 좀 정확한 조사를 좀 하시라고 해양수산부나 뭐 산업자원부나 또 외교부 쪽에서 저희 쪽에 좀 정확한 좀 부산에 특히 여기에 선용품 업체, 어구업, 공구업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뭐 특히 뭐 수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좀 이 관련 부서에서 정확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요 전쟁이 끝날까지 요 좀 어려운 요 시기에 좀 도움을 주신다면은 저희 러시아 특히 극동은 한국이 너무 중요하지. 특히 부산에 진짜 중요합니다. 예, 제가 이거를 좀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부 쪽에서 지원을 바라는 부분은 하나는 교육적인 부분에서 대학교 및 연계되는 교육기관에서 좀 더 이제 조선 산업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 크루즈 및 여객선 사업에 있어서 부동산 PF를 일으켜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여객선 및 크루즈 PF를 일으켜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정부 및 은행 관계자들이 알고 같이 진행해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가장 주장하는 게 기른업, 또 뭐 양식 이런 부분 상당히 홍보를 하지만은 저 어디 그 국회라든지 어디 자담회 토론을 가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른업을 누가 기르느냐이죠. 무엇을 기르느냐? 결국 기자재란 말입니다. 수산기자재가 발전하지 않고는 우리의 양식 사업, 우리의 업 이렇게 성장할 수 없고 계속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중요한 게 수산기자재 산업육성법이고 앞으로 시험인증센터 이런 부분에서 표준화가 꼭 따라야 됩니다. 저희 항만에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그다음에 항만안전법, 안전특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법률이 너무 많은데다 또 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이 경영하기가 참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들을 조금씩 완화해 가지고 수리업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선박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고 하면 수리할 장소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런 걸 좀 알고 수리 선박이 접안할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그 이전에는 하역하는 곳에서도 고장이 나 있는데 왜 수리를 못하게 합니까? 왜 단속을 합니까?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줄 것은 용인을 해줘서 국민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성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실제 해서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설문도 좀 하고 또 이런 다각도로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쉽다 생각이 들고 이게 수입해가지고 국내품 이제 풀라 하면 부대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오히려 물가 상승률도 높아지고 그런 게 이제 악순환되다 보니까 내년에도 뭐 크게 갑자기 확 나아진다든지 그렇게는 않을 것 같고 내년에도 뭐 한 말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경기 전망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특히 또 그 일본의 그 오염수 배출 문제 그런 걸로 해서 수산물 소비가 세계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박 회사들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요. 아직 그 여행 인프라, 관광 인프라가 정상 속도로 아직까지 정상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본 궤도에 올라오는 데는 상당히 시간을 요합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임금으로 인해서 아마도 지금 경기가 쉽게 살아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금융이든 또 직수출이든 수입이든 이러한 관계를 어쨌든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또 뭐 숙명이자 임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내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망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고, 올 한 해 또 이제 코로나19 끝나고 난 뒤 1년 동안에 그 뭔가 조금 어수선했다는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우리가 또 뭐 구두로 이렇게 들은 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하는 이 정도 우리가 좀 스케치를 해봤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요. 참조하셔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발제 들어가겠습니다. 발제는 지금 안전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화용 박사님 준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산과 부산의 바다를 연구하고 있는 부산연구원의 장하용 해양물류연구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실제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 즉 전 세계적인 그리고 국내의 어떤 방향들에 대해서 먼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 자담회 또 참석자분들께서 또 심도 있는 또 토론들 또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전반적인 방향을 좀 한번 살펴봤고요. 특별히 또 이슈를 그 해양 수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이슈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전망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좀 준비했다라고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시간 때문에 좀 핵심적인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내년도 성장률입니다. 2024년도 경제 성장률은 세계의 어떤 주요한 어떤 기관들은 3% 또는 2% 후반대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조금 그 2%와 3%를 했다라는 것은 거의 한 2% 후반으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주요한 어떤 그 분석 기관들 그리고 해외의 컨설팅사들 그리고 공공기관들은 우리나라의 내년의 어떤 경제 성장률을 한 2.2%, 즉 2% 초반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면 잘하면 한 2%에 조금 안착할 가능성이 많고 대내외 경기가 좋지 않으면
1%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비추어 오늘 또 이야기를 시작을 하자면 결국 내년도에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어떤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어떤 경제 성장률에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그리고 오늘 오신 여러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민간 어떤 국민들의 어떤 삶도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어떤 현황들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비우호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추세가 계속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가 상승이 되고 기술 안보나 어떤 산업 정책이 강화되고 각 지역의 어떤 블록화가 강화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적으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러한 리스크는 중국과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지금 오늘 여러 이야기들 또 하시겠지만은 전쟁과 관계된 여러 리스크들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라는 것이 글로벌 컨설팅사의 주요한 의견이었습니다. 국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여러 또 고금리 부분들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물론 이제 좀 수출이 좀 완만하게 좀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를 비롯해서 국가의 주요한 어떤 산업들의 조금 회복세가 있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수출 회복세가 우리 해운, 항만, 물류, 수산과 관계된 우리 해양 산업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것은 좀 미지수인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어떤 잠재 성장률의 어떤 좀 향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그런 리스크들을 또한 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국내외 주요 컨설팅 기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2023년을 조금 이제 진단을 해야지 우리가 2024년을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수출 회복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해양 산업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만, 결국 이제 고금리가 지속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국내 어떤 소비의 어떤 부분 또 투자 설비가 또 부진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둔화들, 물가 상승률은 물론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쪽 밑에 그림 보시면은 결국 긍정적인 요인은 최악의 국면은 통과했다라는 것이 주요한 의견이지만,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복합 불황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이고 2024년도에도 우리가 맞드닥뜨릴 이제 바로 그런 우리나라의 현황, 그리고 우리 해양 산업의 현황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어떤 주요 이슈들을 한 10가지 정도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또 해양 수산에 있어서의 어떤 전문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부산일보의 어떤 주요한 기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2023년도는 과연 해양 산업에 어떤 큰 이슈들이 있었을까라고 빈도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여러 이슈들, 즉 하림이 HMM을 인수를 하고, 그다음 지금 이스라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여러 그런 해운의 상황들이 녹록지가 않고 또 우회를 해야 되는 이런 리스크의 상황들이 바로 지금 2023년도에 큰 이슈로 지금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항만에 있어서는 어떤 반사적인 효과들, 그리고 어떤 희망적인 어떤 시그널들은 결국 물통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사상 최대로 전망을 한 뉴스였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어떤 항만에 있어서의 어떤 체계, 즉 완전 무인 자동화, 또 스마트 항만이라고 하는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에 우리 항만이 또 부산항이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항만의 어떤 재개발과 연관된 또 엑스포에 관계된 오늘 주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 엑스포로 인한 어떤 이 부산 북항이라고 하는 부산의 어떤 새로운 어떤 성장 거점 지역에 대한 어떤 고민들도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에 있어서는 어떤 긍정적인 신호도 있는 반면에 또 부정적인 신호, 이 두 가지 신호가 함께 지금 시그널이 주고 있다라는 것이 독특한 어떤 상황이었고요. 수산은 오늘 또 교수님 말씀하시겠지만은 어쨌든 후쿠시마 오염수 관계된 여러 이슈들이 가장 큰 해양 산업의 이슈였습니다. 관광에 있어서는 이제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제 크루즈가 들어왔고 연초에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회복을 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좀 더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그 해양에 관계된 산업들의 공통된 의견들은 뭐냐면 결국 어떤 새로운 어떤 일자리 그리고 어떤 청년 일자리 이런 어떤 그 인력들의 어떤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이 여러 어떤 기사들에 녹아져 있어서 오늘 또 오신 여러 그 좌담회 참석자 여러분들의 좀 활발한 논의와 또 해결책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2024년도를 물론 이제 해운 뭐 항만 물류 쪽을 이제 중심으로 하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 모습으로 봤을 때에 크게 세 가지로 그 우리가 전망을 하고 그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탈동조화인 어떤 디커플링의 어떤 시대가 더 심화될 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2024년은 디리스킹 어떤 시대로 나아가야 되고 특별히 또 해양 산업의 어떤 기업체들이 더욱더 이 디리스킹에 어떻게 보면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어떤 그 전 세계적인 어떤 빅 이벤트로 인해서 국제적인 어떤 유가, 즉 밸런스 해율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컨설팅사가 이제 제시를 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어떤 그 전 세계적인 빅 이벤트가 과연 그 유가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냐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1990년대에 그 발생했던 걸프의 전쟁 때는 유가가 $100 이상 이렇게 치솟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있었던 그 9.11 테러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유가가 떨어지는 어떤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이벤트들이 있지만은 특히 여기 보시면은 저희 그 2022년 2월에 발생했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는 그렇게까지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었지만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글로벌 컨설팅사의 어떤 그 분석이었고요. 이후에 지금 이렇게 앞쪽에 보시는 이제 빨간색 부분이 지금 근래에 일어났던 이 이스라엘 전쟁의 어떤 으로 인한 유가의 어떤 변화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어떤 이 두 개 전 세계적인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글로벌 어떤 유가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2024년은 결국 이 두 가지의 어떤 전 세계적인 이벤트가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유가에 대한 영향은 바로 우리 화석연료를 아직까지 주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는 이 해양 산업에 직격탄을 바로 맞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러한 어떤 변화들 그리고 누적되어 있는 이런 어떤 리스크들이 이 해양 산업에 본격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 기업들은 물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공격적인 어떤 대응도 필요하지만은 디리스킹이라고 하는 적절한 어떤 위기 관리를 하면서 이런 어떤 기업들의 어떤 운영들이 되어야 되는 2024년으로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그 세계 해양 포럼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바로 새로운 어떤 첨단 기술들, 산업들에 대한 어떤 접목이 필요한 어떤 시대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그 세계 해양 포럼에서는요, 19년, 20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어떤 그 산업들, 특히 해양 산업들이 바로 첨단 산업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아젠다를 제시를 했고요. 그러한 아젠다가 바로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 바로 올해에는 바로 그 블루 테크노미라고 하는 어떤 개념들을 제시를 하면서 우리 산업들이 더욱더 친환경, 첨단의 어떤 기술들의 접목이 필요하고 그러한 접목이 결국 기업의 어떤 발전뿐만 아니라 기업의 해양 산업의 어떤 그 생존까지도 이제는 위협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그 아젠다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 육상의 어떤 그 기술적인 트렌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AI를 비롯해서 핵심적인 어떤 기술들이 이미 각종 이제 육상에 있는 첨단 산업에 접목이 되고 있고 보시는 이제 그래프는 가트너가 올해 이제 예측을 한 2024년 10대 전략 기술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미 타 어떤 첨단 산업들은 지속 가능 기술을 뛰어넘어서 바로 생성형 AI, 여러분들 챗GPT를 비롯해서 이런 생성형 AI를 뛰어넘은 어떤 데모크라타이즈라고 하는 어떤 민주화된 어떤
AI를 통해서 어떤 이런 생성화된 이런 인공지능들이 안전하게 또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기술까지도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 국내 어떤 HD 현대의 경우에도 바로 올 초에 그 CES에서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기업 비전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이런 그 HD 현대가 구글과 손잡고 이 AI 플랫폼, 이 생성형 AI에 대한 기술들을 각 산업에 접목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 새로운 산업의 어떤 접목에는 타 어떤 첨단 기술을 가진 산업과의 융합이 필요하고 그 HD 현대가 바로 선두에 지금 이런 어떤 전략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이제 해양 산업들도 이제 이런 어떤 전략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첨단 어떤 그 AI 기술을 비롯해서 각종 산업들의 접목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고 2024년도는 결국 이러한 첨단 기술들을 접목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어떤 분명한 어떤 변화들, 즉 세태와 발전을 우리가 목도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결국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바로 주체와 객체의 어떤 변화, 이를 통해서 어떤 산업 생태계의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가속화가 된 어떤 트렌드를 2024년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래에 여러분들 아마 제가 또 10대 뉴스 1번으로 뽑았던 하림의 그 HMM 인수는 결국 그 화주였던 그 객체였던 바로 하림이 주체였던 이 화물운송의 주체였던 HMM을 인수하는 어떤 트렌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어떤 트렌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자상거래 기업이었던 그 아마존이 글로벌 어떤 물류 종합 회사로 나아가는 어떤 트렌드와 바로 동일한 궤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이긴 하지만은 결국 이러한 어떤 변화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장벽에 쌓여 있었던 해양 산업이 결국 주체와 객체의 어떤 구분 없는 어떤 큰 변화들 이런 어떤 에 바로 노출되어 있고 그러한 기업들의 어떤 생존 전략까지도 바로 이러한 어떤 주체 객체의 변화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2024년도 바로 해운 항마 물류를 비롯해서 이 해양 산업의 어떤 그 트렌드의 변화는 먼저는 결국 이제 아까 여러 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국 글로벌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떠한 리스크들이 있고 또 그런 리스크 관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또 도움이 필요한지를 오늘 좀 자담해서 좀 심도 있는 그 토론이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첨단 기술, 이제 그 육상이나 다른 어떤 산업에서 이제 접목이 되어 있는 첨단 기술들, PwC 그 컨설팅사에서는요, 인공지능 배터리, 원자력 발전, 스마트 농업, 로봇이 바로 이 첨단 기술의 핵심 산업이 2024년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어떤 핵심 기술들을 과연 해양 산업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오늘 이 자담회에서 되어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다양한 어떤 그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것처럼 2024년 더욱더 빅블러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빅블러는 아시다시피 어떤 산업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해양 산업이 각 산업과의 경계가 명확했다면 이제는 더욱더 불명확하게 되는 이 빅블러 시대에 노출이 될 것이고, 이 주체와 객체의 전환은 단순히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어떤 생존 문제, 해양 산업의 어떤 생존 문제로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안정호 부회장입니다. 제가 좀 센스가 없어가지고 발표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다른 분들처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발표문 형태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이제 연구단체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한데, 예, 띄워주세요 그러면. 예. 저는 이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서 왔고요. 선박관리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부산광역시 또 한국해양산업협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23년은 지난 4년여 동안에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다양한 산업들이 재기를 위해서 노력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선박관리 산업도 그동안 그 단절되어 있었던 해외 네트워크를 회복을 하고 친환경, 디지털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선박관리 산업이라는 것은 국내와 외국 해운회사의 선주와 선박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해운회사의 관리 기능 중에 일부인 선원의 인사노무관리 그리고 선박의 보수 정비에 관한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고용 친화적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외국 선주의 선박을 한 척을 수탁을 하면 거기에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사람 또 휴가 중으로 대기하고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 대략 한 30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기고요. 거기에서 연간 한 13억 정도의 매출 그리고 육상에서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관리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대략 한 척당 20억 원 정도의 부가가치가 발생합니다. 저희 협회는 2023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총 1942척의 선박 그리고 한국선은 7217명의 선원이 있고요. 156개의 회원사가 저희 협회 산하에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총 합치면 연간 매출은 약 1조 2천억 이상 발생이 됩니다. 선박관리 산업의 총 매출의 90% 이상이 부산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전체 선박관리 업체의 80% 정도 되는 130여 개 회원사가 부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원을 포함해서 육상관리 인력 전체 종사자의 70%인 9천여 명이 부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것들을 합쳐보면 선박관리 산업은 부산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부산 지역에 특화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들은 해외 선주의 선박을 수탁받기 위해서 일본 히로시마에서 해외 로드쇼를 개최해서 영업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직전 시기부터 시작해서 4, 5년간 해외 영업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가서 해외 로드쇼를 개최를 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 업체의 영업 활동을 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고 선주사들을 찾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일본 선주들을 모시고 한국 선박관리회사들이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박관리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한국 선박관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산시 선박관리 산업과 항만 연관 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요즘 그 해운업계 가장 핫 이슈인 친환경 연료, 대체 연료에 대한 사용과 선주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료를 바꾸면 경제성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KR의 발표자를 통해서 경제성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라이제이션, 사이버 보안, 자율운항 선박 시대에 대비해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국내법 중에서 저희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심각한 이슈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거기에 선박관리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그 4가지 주제를 놓고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한국의 선원 직업, 선원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원 직업의 매력화를 위해서 여기 이제 해운협회도 나와 계신데 해운협회가 주관을 해서 지난 11월 6일 날 국적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 안보 유지를 위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에 대해서 노사정 공동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원의 근로조건과 복지 개선을 통해서 해운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여기서 크게 이제 승선기간과 승선기간을 줄이고 휴가일수를 늘려서 선원이 가지고 있는 이가정성, 가족과 떨어져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협회는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또 선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좀 개선하고 선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면서 그 선언 가족들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지난 12월 8일 날 한국해양대학교에서 바다음악회라는 연주회를 업계 최초로 개최하여서 해양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듯이 지나간 2023년은 회복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선박관리 산업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다른 해양 산업도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가오는 2024년은 아마 다른 해양 산업도 그러시겠지만 선박관리 산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2012년도에 선박관리산업발전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 협회가 선박관리 전문가 슈퍼인텐던트 양성교육,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본, 그리스 등의 해외 로드쇼 개최, 그리고 이제 우수 선박관리 사업자 인정제도를 통해서 우수 선박관리 사업자들에게 항만에 관한 세금 감면 등의 그런 조치를 이끌어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선박관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시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덧붙여서 내년부터는 다시 3차 기본계획, 세 번째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번에 이제 용역이 끝났지만 대부분 이제 친환경, 탈탄소 문제, 그래서 이제 연료가 대체되는 상황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율운항 선박이 어로 가기 위한 단계 중에서 스마트십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이제 디지털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 환경 대응,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한국의 선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해서 선원 일자리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선박의 친환경 디지털화는 가속화될 것이고, 아마도 엔진도 바뀔 것이고, 항해 장비도 바뀔 것이고, 선원의 역할도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화석 연료의 퇴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신해서 지금 현재는 LNG를 연료로 떼고 있는 배들이 있지만, 이것 또한 뭐 메탄 발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HMM 같은 곳에서는 메탄올을 연료로 하는 컨테이너선을 발주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 다음 상황은 암모니아가 대체 연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수소로까지 대체 연료를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머지않은 시기에 이러한 대체 연료를 엔진 추진력으로 하는 초대형 선박이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과학기술은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데, 이런 바뀌어가는 선박의 환경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 인력이 있느냐? 그 전문 인력은 아마도 현장에서는 선원이 될 것입니다. 그 선원을 적시에 양성해서 미리 준비해서 적소에 공급하는 것이 우리나라 선박관리 산업의 경쟁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저희 협회는 친환경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관공선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이제 울산에 있는 관공선 중에 하나가 가스 연료이면서 전기 추진선이 있습니다. 그 선박과 또 이제 한국해양대학과 연계를 해서 그 선박이 승선하기 위한 교육훈련 과정, 그 다음에 승선 경력을 한꺼번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관계기관 업무 협약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나아가서 선박관리 노하우, 그 다음에 최신 IT 기술을 융합해서 첨단 선박관리 교육센터를 설립 운영해서 앞으로 필요한 회기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 공급하기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결국은 선원을 양성하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해외 진출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일본 히로시마 해외 로드쇼를 개최한 것에 이어서 내년에는 대만 까오슝에서 해외 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양안 관계가 좀 불안한 상황이긴 한데 대만에도 꽤 많은 선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적 사고방식이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영업적인 그런 전략을 좀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부산항만공사와 협력해서 선용품, 선박수리 등 항만 연관 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선박관리 플랫폼 구축 및 상생 협력을 위한 다양한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배를 한 척 가지고 오면 거기에 이제 선용품, 기부속, 수리, 심지어는 어카운팅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동반해서 선박에 필요한 산업들이 같이 이렇게 먹거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간에서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른 산업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산의 수건 사업이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얼마 전에 몇 주 전에도 모임이 있었습니다만 부산 회사법원 설립에 힘을 좀 보태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회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회사 전문 법원은 당연히 다양한 해양산업과 주요 인프라 그리고 해양사고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집적해 있는 부산이 최적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2023년이 회복의 해였다면 2024년은 도약의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지독했던 코로나 시즌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처럼 지금의 힘든 시기도 다 같이 힘을 모아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북아 물류 플랫폼 시티 부산의 실현과 부산 지역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선박관리 산업이 선봉해서 이끌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해 주신 해양산업 관계자분들께도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 통합사업단을 맡고 있는 홍춘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및 기자재 분야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산업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을 보시면은 이게 전체가 전 세계 발주 물량과 그 다음에 건조 물량이 이렇게 표시된 건데 이게 평균적으로 거의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맞지 않는 게 여기서 보입니다. 이때가 공급 과잉 형상이 특히 파란색이 보시면은 발주인데 이때 이제 베이징 올림픽 등 해갖고 중국의 물량이 많아가지고 이때 공급 과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리만 브로더스 사태도 있고 해서 갑자기 이제 발주들이 확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10년 이후에는 이제 고유가 시대가 되면서 그린십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발주가 좀 살짝 늘어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 21년 이쪽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서 21년, 22년까지는 전 세계 발주량이 늘어나는데 여기도 그림을 제가 빠뜨렸는데 23년, 24년 이제 추정치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발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평균적으로 맞춰가면서 올해 약 한 30년 정도까지 가면은 아마 거의 평균적으로 맞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국의 수주 잔량입니다. 수주 잔량도 보시면 이렇게 늘어나 있고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전망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해운사가 어려워질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해운 경기 하락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운임지수 하락 이런 것들이 좀 예상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발주가 나오는 거는 대부분이 친환경 연료 교체를 대상으로 그리고 IMO 규제 대응을 위해서 발주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수주는 많이 늘어나진 않지만 수주 잔량이 많기 때문에 그 수주 잔량을 선별해서 수주하는 것하고 이윤 극대화하는 것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좀 좋아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친환경 선박 쪽에 관련된 것이 조선업의 아주 중요한 팩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3년에 있었던 가장 큰 일입니다. IMO에서. 여기 보시면은 IMO에서 그 온실가스 감축 초기 전략이라고 해갖고 2018년에 내놨습니다. 그거를 요번에 2023년에 다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다시 내놨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보시는 이 라인이 초기 전략입니다. 그래서 금세기 말까지 가고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했는데 요번에 23년도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서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갖다가 달성하겠다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연료에 대한 평가도 생산부터 이송 그리고 사용까지 모든 걸 갖다가 정 과정을 평가하는 지침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BV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BV에서 나온 자료로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암모니아 그리고 뭐 하이드로젠, 그러니까 수소 뭐 이런 것들이 친환경 연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추럴 가스, 즉 천연 가스에서 개질해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위에 있는 E자가 붙은 것들은 이제 수전해를 통해서 만들어 나오는 겁니다.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그 마린 가스 오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암모니아더라도 그레이 암모니아는 온실가스를 갖다 40%, 그다음에 그레이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는 66%를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퓨얼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 이제 대두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맥켄지 보고서인데 이제 2030년에는 해양에서 쓰고 있는 연료들이 이렇게 분포를 할 건데 이제 2050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니 하는 이제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걸 보시면은 이암모니아하고 블루암모니아가 27%, 그 다음에 메탄올 계열이 2하고 그 다음 바이오가 14%. 뭐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는 역시 많은데 이거는 어차피 징검다리 그 연료로서 사용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메탄올하고 그다음에 암모니아가 주축을 이룰 거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 이제 선박 발주 현황도 보시게 되면 LNG, 그다음 메탄올, 기타가 있습니다. 이제 기타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암모니아 레디하고 그다음 배터리, 그다음 메탄올이 있습니다. 암모니아하고 메탄올을 보시게 되면은 이 톤수 기준으로 봤을 때 8%가 척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4%. 그다음에 5%가 2% 이렇게 척수 기준으로 할 때 작은 걸 봤을 때는 대형선, 중대형선에 적용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톤수 기준은 1.6인데 척수 기준은 4%로 봤을 때는 이거는 소형선에 지금 적용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머스크에서도 마찬가지로 23년부터 이 메탄올을 생산을 해서 2040년에는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메탄올 생산량 추이를 봤을 때는 2050년 돼가지고 메탄올 추진량 선박이 7%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생산이 가능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소세를 포함해서 이제 연료 가격을 비교했을 때 LNG 가격 빨간 선으로 이렇게 일정하지만 이제 탄소세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오르게 된다 그러면 LNG 가격도 같이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블루 암모니아하고 그린 암모니아 가격들이 이제 기술 개발에 따라서 서서히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교차점들이 나타나서 2030년대 후반에 가면 이제 블루 암모니아가 더 싸질 거고 2040년에 가면 그린 암모니아가 더 싸질 거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사실 그 무탄소 연료 추진 관련돼서 이제 선박 기자재에 대한 개발 현황을 보게 되면 일단 뭐 HD 한국조선해양에서는 머스크하고 메탄올 추진 선박을 갖다 8척 건조한 거, 최초로 건조한 거, 건조 계약을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만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24년까지 암모니아 혼수 추진 엔진 개발해서 25년에 트랙 레코드 확보해서 상용화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HD 중공업하고 이제 바칠라에서는 이제 사행정 엔진, 즉 보기 엔진을 갖다 암모니아 엔진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암모니아 엔진도 암모니아로 바로 이게 작동이 되는 게 아니고 착화연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화연료를 갖다 놓게 되면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신기술 개발이 계속해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자재의 한 예입니다. 이제 2022년부터 이제 개발을 시작했는데 국내 최초 암모니아 연료 공급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뭐 이건 다이아그램인데 이걸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 저압 펌프, 그다음에 고압 펌프, 열 교환기, 그다음에 가스 디텍터, 그다음 플로우메터 뭐 이런 것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국산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에 돼 가지고 이 정부에서 지원을 통해 가지고 해보니 이런 부품들이 다 시제품에 적용이 되고 연료 공급 시스템의 모든 부품이 다 국산화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주관은 어디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는 부산시에 있는 선보공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한마디 적어놓은 게 어떤 얘기냐면은 기자재 적용한 시스템 구성을 해야 된다. 기자재 부품만 만들어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국산화하기에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국산 기자재 적용된 시스템을 구성 완료해야 된다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산 기자재가 좋은 거는 이제 경제성, 납품 시기, 유지 보수 뭐 이런 거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조선소에서는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메탄올 엔진을 개발하면서 사실 메탄올 연료 공급 장치 1등, 뭐 펌프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납품 시기하고 기술 완성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입산 기자재를 먼저 쓰게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국산화 시스템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런 시스템 구성을 갖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선소 기자재 상생 가능하게 정부에서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R&D 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좀 힘든 형편인데 계속해서 정부 지원이 없으면 이제 저런 걸 앞으로 끌고 나가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목표는 온실가스 70% 감축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 21년에 이 기획을 하면서 이렇게 됐고 이제 넷제로가 되면서 아마 목표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략 분야를 보시면 뭐 기술 개발부터 해가지고 법제도하고 표준화 분야까지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개발 분야는 이제 산업부에서, 그다음에 보급 확산은 해수부에서 담당하는 다부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술 개발 로드맵을 보여드리고 현 시점이 여기입니다. 이거는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고 전기 추진, 하이브리드 관련된 것과 암모니아 연료 추진 관련된 것, 그다음에 선박 설계, 그다음 표준, 그다음에 IMO 의제 대응 이런 것들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뭐 많이 지나가지고요. 수산 분야 그 진단하고 전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발표 자료가 이미 유인물로 다 배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앞서도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해양 산업, 수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뭐 수산업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작년부터 이제 올해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뭐 이 외에도 또 국제적인 정세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뭐 대외 환경 변화는 뭐 유인물로 참조를 해주시고요. 생산 현황을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직까지 그 최종 집계는 안 되었지만 10월 달까지 합을 한번 같이 보면은 2020년, 21년, 22년도에 비교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근해업도 줄어들고 있고, 또 계속 증가하던 양식업도 이제 줄어들고 있고, 원양업 말할 필요도 없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산이 좀 늘어야 전후방 산업도 좀 활성화를 띌 텐데 그렇지 못한 어떤 한계적인 상황에 지금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뭐 작년에 주요 이슈들 보면 위기, 뭐 양식업 위기라고 하는 말이 올해도 유행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양식업 보면은 아까도 우리 그 수산기자협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양식업은 많은 것 같아도 불과 생산 얼마 안 됩니다. 어류만 보더라도 8만 톤. 좀 이따 보시겠지만 노르웨이 한 개 회사가 16만 톤을 생산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8만 톤입니다. 뭐 부끄러운 수준이죠. 그래서 뭐 관련된 어떤 기자재 산업의 성장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계속 또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는 기후변화 영향도 있고 폐사율 증가가 되는 최근의 이슈들이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전기료 상승,
이런 것 등이 양식업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 양식업에 대한 하나의 이런 표를 만들어 봤던데요. 보면은 국내 선원보다는 외국인 고용에 더 의존을 하고 있고 부채가 굉장히 최근에 급증을 하고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우리 남해안의 굴도 어렵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올해도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의료 양식업 보면은 우리나라, 일본, 그 다음에 캐나다 등이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고 나머지 국가들은 이 양식업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가 결국은 수산기자재 산업의 글로벌화도 큰 영향을 현재 미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르웨이 연어 양식업 계속 성장합니다. 지금 면허가 더 이상 안 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합작 투자해서 양식업을 확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어류 8만 톤 생산할 때 하나의 기업이 16만 톤 이상을 생산하고 하나의 기업이 1년에 2조를 매출을 일으키고 직원이 1,700명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아주 상반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스웨덴, 미국, 캐나다, 남아공 할 필요 없이 모든 국가들에서 이 양식업의 대규모화를 추진하고 있고 수출 식품으로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업이 발전하려면은 기자재 산업, 특히 최첨단 기자재 산업이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상당히 반대이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양업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제적인 규범 강화되고 있고 또 수완 자원이 줄어들고 있고 특히 원양 기업들이 탄소 중립 영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과거 100만 톤에서 현재는 한 40만 톤 이하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 원양업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강화되고 있는가. 아까 우리 해운 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탄소 중립에 있어서의 스코프 3 단계까지 지금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탄소를 얼마나 지금 많이 내고 있는가. 이 서플라이 체인의 모든 것을 체크를 해야 이게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하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수출도 어려워지겠더라 하는 부분이고 수출 말할 필요 없습니다. 경쟁력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줄어들고 있고 대신에 수입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세계 박람회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수산물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직도 원물 중심, 머리, 꼬리 다 붙어 있는 걸 갖고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의 트렌드는 가공이 되어 있고 먹기 편한 수산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늦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는 우리 수산업의 전후방 산업들, 수산기자재, 유통업, 가공업들도 보면 거의 99%가 소규모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직원 수, 상용 직원을 보면은 그야말로 10명 미만, 5명 이하의 자규모, 작은 어떤 규모에 머물러 있고 매출액 수준도 더 이상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수산 기자재 말씀드린 대로 양식업이 대규모화 되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이 기자재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기자재 협회 회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망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수산 동향은 유인물로 또 대처를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수산업 상황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올해와 같은 위기적 상황은 더 가중될 것이다. 바다에 있어서의 생산량은 더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압력은 더 강해질 것이다. 특히 수산보조금 협상, 탄소중립 이런 규범들이 더 강화될 건데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다. 양식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수입 수산물과의 경쟁을 해야 되고 지금 그 경영 분석을 해보면 한계적인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면 소위 말하는 도산 직전에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출입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수출입도 우리가 수출이 증가하기가 어렵겠더라. 소비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군부대, 학교에 있는 급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산물 안 먹습니다. 왜? 맛없고 먹기 힘들고 냄새나고. 그래서 이제 가공수산식품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 대한 아주 취약한 현재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소비가 더 감소가 될 텐데 어떻게 대응할지. 전후방 산업은 현재 지역별로 지금 스마트 양식업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는 해봅니다만 사실은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어업에 있어서의 스마트화도 느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나 글로벌 환경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더라. 여기에 우리가 대응하지 못할 경우 2023년보다는 더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암울한 전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동입니다. 저는 최근에 책을 하나 출간을 했어요. 책의 제목은 고래 심장을 수선하는 남자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과 어떻게 보면은 제목만 들어도 잘 아시겠잖아요. 그러한
이제 거기는 제가 이제 그 45세 사업을 시작해서 좌충우돌했던 그러한 얘기를 썼습니다. 거기 내용은 제가 이제 그 상선을 타고 5대양 6대주를 항해를 했고, 그 다음은 그 지금 수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동원산업 수산회사에 들어가서 10년간을 근무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 사업을 시작해서 수리조선과 신조선과 뭐 친환경, 미래 에너지 산업 이런 데 한번 도전을 해봤고 경험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발제를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제가 여기서 새로 배우게 된 점도 많습니다. 잘 진단들을 해주셨고 전망도 잘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환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사업을 하기가 첫째 가장 힘들어요. 또한 고금리의 임금 인상도 많이 단행이 됐고, 주 52시간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그 휴일 숫자도, 연차 숫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을 하기에는, 사업을 하면서 매일 연차 계획을, 연차를 올리는 직원들 결제하는 게 상당한 그걸 차지하는, 그렇게 경영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닌 모든 임금이 인상돼서 또 경영 환경이 어려워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사업가들의 사업 의욕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 산업 분야에서 그 인력 부족으로 하는데, 특히 우리 선박수리업은 기술 인력의 감소가 신조선에 비해서는 덜하지만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또 살아나가야 됩니다. 유사 이래로 어렵지 않은 해가 없었어요. 제가 제 사업을 22년간 해왔는데 어렵지 않은 해가 한 번도 없었고, 매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은 사업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업 계획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 수리업은 제조업만큼 계속적으로 일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계절적인 요인이라 할까? 그러니까 수리 선박이 들어올 때는 일이 바쁘고 일이 없을 때는 그대로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을 안정적인 고용에도 참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선박 수리는 선박의 건강검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임도 살아가면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몸이 아파서 건강검진을 받는 게 아니고 미리 대비해서 받는 예가 많듯이 선박도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예는 1%도 되지 않습니다. 미리 사전 건강검진들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선박 한 척이 들어오면은 우리 부산항에 미치는 영향이 약 80여 개의 후방 산업에 연관이 돼서 그 우리나라의 연관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운항선박은 운항하는 데 바쁘지만은 또 그런 건강검진을, 정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선박은 그러한 수리 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관련 연관 산업이 많이 혜택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이 수리조선은 신조선과 다르게 그렇게 간헐적으로 일감이 있고 해서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어요. 전에 대선조선이나 한진중공업, 현대 미포조선 이런 데는 수리조선을 했다가 다 신조선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한 간헐적인 이유 때문에 사업계획을 짤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해서 제가 그 정부에 건의한다 하면서 그 수리 선박의 접안 장소를 좀 마련해 다오.
국가 기간 산업과 같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몇 번에 걸쳐서 몇 곳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정부 측에서는 해수부나 부산시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 그걸 피부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국가의 기간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면 좋겠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어디서 의논하거나 국가 정책을 입안할 때는 그런 것도 좀 부각시켜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항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천혜의 항구 북항을 메워서 친수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항구는 만들기가 정말로 어렵거든요. 우리나라는 또 항만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만을 개발하려고 해도 수심이 깊고 또는 또 뭐 수심이 낮고들 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엊그제 대만 카오슝을 갔는데 옛날에 배를 타면서도 봤지만은 카오슝항을 여러분 구글 지도에서 확대해서 한번 보면은 항만을 정말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항만에 컨테이너 터미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물류 창고, 냉동 창고, 수리 조선 단지 또는 소형 선박의 제반까지 할 수 있는 복합 항만을 개발을 해놨어요. 또 일본도 보면은 일본 지도도 각 항구들을 보면은 섬이 많은 나라이지만은 아주 그 항만 개발을 잘해서 같은 항만이지만 일률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제트라든가 이런 걸 내서 항만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선대 터미널이나 신항만 컨테이너 터미널들을 보면은 그런 게 좀 너무 컨테이너 위주로 획일화됐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2024년을 전망해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또 우리가 아까 얘기하신 챗 GPT AI를 한다든가 우리 부산 한국해양산업협회에서 하는 월드 오션 포럼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그 기술과 앞선 그 안목들을 배울 수가 있고 또 오늘 친환경 선박들의 저는 메탄올과 암모니아가 향후 연료를 대체할 그런 것 같은 것도 오늘 배웠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가 그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에 제가 지분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아주 작은 회사인데 그 LG나 삼성, SK에 버금가는 그러한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싹 단계지만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쪽에 그 ESS 시스템을 제작을 해서 보내서 거기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보내서 성공을 했고 이제 22대를 발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2대가 한 7, 8개월 뒤에 가서 성공이 되면은 몇천 대, 몇만 대가 들어올 건데 돈으로 계산이 안 될 만큼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는 이유는 ESS 시스템이 태양광을 받아서 그것을 저장을 하는 건데 또는 심야 전력을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하고 해서 그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곳에 활용을 하는데 이거는 폭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의 배터리들은 가정용으로 그렇게 ESS를 해봤는데 폭발이 돼서 보험회사에서 보험들을 들어주질 않고 그래서 상용이 중단됐다고 할까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는 작은 회사지만은 그런 쪽에 특화를 해서 나아가는데 앞으로 많은 투자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한 대체 연료 그러니까 전기 추진 선박이 그렇게 아직은 미약한데 그 가장 큰 원인이 폭발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게 되면은 향후 전기 추진선으로 해서 대형 선박도 운항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영감을 오늘 받았습니다.
친환경 위주로 가는데 여러 가지 이런 연료들이 이제 발전이 되고 또 우리 수리 산업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이런 쪽으로 또 금년은 연구를 하고 또 우리 선박 수리 공업 협동조합의 각 회원사들에게도 이런 것을 제가 안내를 해서 어렵지만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2024년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공경숙 회장님. 예. 네, 공경숙입니다. 저는 항상 얻은 토론이나 자담 회의를 가더라도 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부 산하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분야가 해양 산업하고 수산 산업입니다. 저는 이제 수산 쪽인데 어떤 수산 쪽에 정말 제대로 목소리 내는 데도 없고 아까 우리 김도원 교수님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발표하셨지만은 너무 좀 취약합니다. 그리고 거기도 보면 우리 수산 그 중에서도 수산 기자재 또 우리 양식업도 저는 해수부에 회의 갈 때도 당당하게 합니다. 왜 노르웨이를 비교하느냐? 노르웨이만큼 정부에서 도와주느냐? 지원해주느냐? 지원해주는 법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이냐? 그러면 가지도 없는 달나라를 가라는 말이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우리가 농업에서는 너무 지금 우리가 스마트팜 해갖고 유료온실이라든지 특용작물을 많이 재배합니다. 농업은 40년 전에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제화되었습니다. 그 법으로 인해서 많은 개발도 하고 대규모 농기계 회사들이 정말 글로벌 할 수 있는 기계들이 탄생했습니다. 수산기자재에서는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법을 지금 10년째 제가 지금 하려고 발을 뛰고 있는데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19대 때 안호대 의원이 해도 못했고 20대는 박지원 의원이 가장 실시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실시하는 박지원이 입안 추진해도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1대도 지금 마지막인데 어저께도 통과를 했지만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년 동안 통과 못하면서 이 법 하나도 이게 여야 관계없이 다 어민들을 위한 법이고 우리 수산기자재라는 법인데 통과 못하면서 어떤 수산기자재 없이 발전 없이 어업이 양식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아까 김도원 교수님이 하실 때 세계 양식 분야 선진 기업이 아카바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잘 압니다. 이 회사들을 어떻게 탄생되고 어떻게 키워졌는지를 보면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올해 8월 달에 노르웨이 아카노르라는 수산 양식 기자재 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내에서 저희들 혼자만 참석했습니다. 700개 업체 중에서 세계 내노라는 700개 업체가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한 업체밖에 저희들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제가 해양수산부에다가 담당한테 우리가 이렇게 전시를 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지원 좀 해도 지원할 수 법이 없어요. 그래서 수산기자재 산업육성법이 통과되면 법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비용이 우리가 5명이 우리가 출장 가면서 한 4,500만 원 들었습니다. 비용은 부산시에서 40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럼 김도원 교수님 알다시피 우리가 수산기자재 전부 중소기업입니다. 이분들이 1,000만, 2,000만 자비 들고 전시를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래서 법이 시급하게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청와대하고 연결된다니까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회원사에서도 회의를 하면 맨날 좀 어떻게 보면 말을 하는 게 자 국산화를 해놨습니다. 이래서 기사에서 국산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수산 쪽에서는 1차 산업이니까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정부에서 60% 지원, 80% 지원 해줍니다. 국산화한 제품을 사질 않습니다. 어민들이. 왜냐하면 지원제도 똑같으니까 여기나 국산이나. 아깝게 우리 홍춘범 단장님도 하시지만 제가 궁금한 게 선박 관련 기자재를 개발했을 때 아무리 개발 초기에는 국산에 아무리 잘해도 예산보다 못할 겁니다. 10, 20년 전 앞선 기술을 이걸 과연 사는 데서 정부라든지 각계 지원을 해주는지 수산 쪽에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이 끝나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개발 안 합니다. 팔 데가 없어요. 그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저번에 부산시에서도 그 시장님한테도 제가 그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부산시에서 그 하는 게 기장에서 스마트 클러스터라고 있습니다.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은 몇백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거냐, 저는 어디 물어봅니다. 누구를 위한 클러스터 사업이냐. 해양수산부 양식과장님이 와서 매 자랑합니다. 어디 가든지 발표할 때 자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직설적으로 바로 쏴버립니다. 누구를 위한 이게 클러스터냐. 100% 양식 기술 도입하고 100% 기자재 도입하고 만드는데 낙수 효과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국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만들 때는 부산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K방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폴란드 같으면 현지 생산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면 우리가 만들지 않은 기술을 국내 어느 업체든지 해갖고 현지에서 협력해가지고 만드는 거라도 국산에서 만들어가지고 설치를 하면은 A에서 거의 해서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좀 배워가지고 국산화 될 건데 통으로 사옵니다. 그럼 이게 성공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지원금 똑같지요. 지금 국산이나 수입은 지원금 똑같지요. 그 다음에 2차, 3차 사업하는 사람은 전부 다 100% 수입할 겁니다. 오히려 국내 그 기자재 산업을 망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그 해수부라든지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걸 좀 꼭 고쳐야만이 우리 수산 기자재 산업이 발전해야만이 양식이나 어업이나 아깝게 이 교수님이 김 교수님이 하셨지만 우리가 양식이라는 수산물이 줄고 양식 산업이 더 침체됩니다. 그럼 저는 결국은 스마트화 돼야 되는데 스마트화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어업이 지금 조업도 마찬가지고 어업도 마찬가지고 양식도 마찬가지고 고령화되고 사람 없습니다. 자꾸 쉽게 말하면 양어장에, 저도 이제 양어장을 많이 다니죠. 양어장에 아들이 양식장 작업이 대를 안 이으려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자동화 스마트 안 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1세대, 1.5세대 끝납니다. 그래 이걸 우리가 더 해수부 활성하자고 말은 하지만은 첫째 해수부에서는 그 장기적인 어떤 플랜은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여기 회원하고 또 수산 쪽에 계신 분들 어디 가셨는지 좀 관심 가지시고, 이런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은 단언할 건데 우리 그 수산 양식 어업은 아마 소멸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르웨이와 비교하지 말합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 김재원 교수님 교수님 얘기 듣는 걸로 하고, 일단은 우리 김세연 소장님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운협회 김세연 부산사무소장입니다. 우선은 23년도 진단과 전망을 해운업을 하자면 사실은 저희 큰 축은 친환경 규제 대응일 것입니다. 근데 친환경 규제에 대해서 약간 그 시각적인 오류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은 홍춘범 단장님께서 규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뭐 대충 넘어가도록 하는데, 어쨌든 큰 축은 유럽 ETS와 IMO 규제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IMO 규제는 어떠한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설비를 추가하거나 어떤 개조를 하거나 친환경 연료를 쓰거나 이런 식의 대응을 통해서 그냥 다시 승인을 받으면 돼요. IMO 규제는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유럽 ETS는 결국 유럽에 들어가는 선사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번 기사에서 보실 거예요. 머스크, CMA, 에버그린, HMM. 그 선사들이 왜 난리냐면 유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컨테이너 선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선사는 컨테이너 선박을 하나 오나게 화주들이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선박의 조치는 선사가 주도합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주도적으로 메탄올 선박을 발주하고 LNG 추진선을 발주하고 이런 게 가능한 거고, 다른 선박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 한전의 유연탄을 나르는 선박이라든지
가스공사의 LNG를 운송하는 선박이라든지 이런 선박들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선사의 관점을 가지고 해운이 이렇게 대응하는구나, 준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잘못된 오류고요. 다른 선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선박을 교체하거나 개조하거나 바이오 믹스되어 있는 선박 연료를 사용을 하면서 기존 연료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운항 효율을 증대하고, 그 다음에 이런 대기 시간들을 줄이는 방법들을 선사들은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의 그 23년의 문제와 24년의 가장 큰 축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항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 향후 정부의 건의 부분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부산항도 친환경 규제로 인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선언적인 조치만 있을 뿐이지 현장에서는 친환경, 그러니까 컨테이너 선사들이 운항 효율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육전 같은 걸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화석 연료를 쓸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은 선사의 비용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전가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비용을 아끼기 위한 컨테이너 선사들이 기항지를 선택해야 되는 부산항이 과연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 대비해서 경쟁력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부산항의 주 화물은 환적 컨테이너인데, 환적 컨테이너는 언제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출입 화주들이랑 전혀 관계없잖아요. 중국으로 가도 거의 다 중국에서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컨테이너들인데 그건 언제든지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위기를 직감하고 정부나 그다음에 부산항의 관련 터미널들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부분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코로나에 따른 어쨌든 팬데믹이 생겼고 엔데믹이 한번 생겼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제대로 대응을 했던 것일까? 앞으로 이런 팬데믹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무 준비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그 정부 건의 부분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아까 포인트가 23년도에 있던 큰 변환점이 하나이긴 한데, 사실은 해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전쟁들이 발생을 하면 전시 소비 물자들을 많이 운송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가 클로즈 돼가지고 화주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맞지만, 선사 입장에선 아무래도 운항거리가 길어진다라는 거는 투입해야 되는 선박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운임을 인상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일례로 우크라이나 사태만 봐도 유럽으로 공급되던 PNG 파이프라인으로 운송되는 기화된 LNG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천연가스가 LNG로 바뀌었죠. 해상 운송되는 LNG로 바뀌고, 육상 차량이나 파이프로 운송되던 케미칼이 선박으로 운송이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케미칼 업계, LNG 업계에는 상당한 호황이었는데, 사실 저희는 마켓에서 뜨는 LNG 선박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대부분 장기 계약에 묶여있는 선박에서 LNG 선사들은 수혜를 본 건 없지만, 작년도 아마 재무제표 같은 걸 보시면 케미칼 선사의 영업이익이 상당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가 보는 거랑 다른 시각적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과, 또 하나의 또 영향이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유연탄을 수출하지 못하니 우리나라 발전소에서 유연탄을 많이 수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발전 단가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낮아졌다라는 그런 수혜도 있었고, 반대로 포스코는 수출 기업이잖아요. 포스코에서 그러면 러시아 유연탄 수입해 오면 바로 수출하는 제품에 생전이라든지 제재가 가했기 때문에 포스코는 이런 수혜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단지 발전사 같은 경우 이런 수를 봐서 막대한 영업이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발전 단가 인하의 요인이 있었다라는 거는 약간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선사나 화주나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약간 말씀드렸고요. 제가 되게 길게 말씀드리겠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부산시에 이제 건의할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앞에 말씀드린 부분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는 24년도에 해운업계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희 그 톤세 제도가 일몰이 도래합니다. 이게 연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해운업계가 왜 이런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냐면,
우리 통상 이제 물가 상승하고 유가 상승하고 하게 되면 또 임금도 상승하게 되죠. 그러면 그 원가 상승분을 통상적으로 운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아니, 뭐, 공급이 일정하고 수요가 일정하면은, 원가가 올랐으니까 반영하면 되죠. 근데 저희는, 수요 공급 관리가 되지 않아요. 선박은 한번 찍어내면 20년을 무조건 써야 돼요. 조선소도 한번 선박을 찍어내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하면 계속 근로자들이라든지 야들을 돌려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찍어내게 돼요. 한번 그럼 공급과잉이 되면 한동안 공급과잉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 임금 상승 저희 반영할 수가 없어요. 운임을 올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고스란히 어디로 갔냐? 해운선사의 비용으로 전가가 되죠. 근데 그런 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게 사실은 톤세 제도인데, 뭐 저희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크다고 해서 이제 톤세 수혜를 받았다고 해서 양간에 좀 축소하거나 뭐 영향 평가를 다시 하고 있는 거는 뭐 필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장기적 해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 공감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홍춘범 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부산에 있는 새로운 기자재, 그리고 뭐 부산에는 많이 없지만, 부산에는 저기 한진중공업밖에 없지만 우리나라 조선소,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설비나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한 조선소죠. 그다음에 기자재 업체죠. 거기에 발주는 선사가 할 거고. 그런데 정말 협력이 필요한 거는 산업부의 협력이 필요한데 산업부의 조선기자재과가 아닙니다. 저희의 협력이 필요한 거는 가스산업과와 전력산업과예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컨테이너는 선사 주도구 유럽에 따라갈 거니 그냥 맞출 건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 가스공사에서 LNG 선박 발주한 거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나라 선박, 조선소, 기자재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장기 계약을 통해서 화주가 전용하는 선박에 우리나라 기자재, 우리나라 조선소, 우리나라 선사, 그리고 우리나라 수입하는 화물이 같이 믹스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발전과 파급 효과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계속 놓치시더라고요. 선사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산업부 조선산업과에 얘기할 게 아니라 가스산업과와 전력과에 얘기를 해서, 야, 니네 가스공사, 그 다음에 발전사, 거기에 유연탄 LNG를 운송하는 선박은 무조건 우리나라 조선소에 15년짜리를 지어. 거기엔 들어가는 기자재는 무조건 우리나라 걸로 해. LNG 화물청도 우리나라 걸로 해. 이게 누가 가능하냐? 산업부가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계속 놓치고 조선산업과랑만 얘기해요. 조선산업과는 우리한테 와서 얘기해요. 근데 저희는 원가 운임을 15년간 주는 화주가 저기 있는데, 저 사람은 비용 부담 하나도 하지 않고 중간에 껴있는 선사보고만 운임은 알아서 하시고요. 운임은 최저가로 들어오시고요. 설비는 쓰세요. 저희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선결돼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놓쳐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기자재, 조선소, 선사 모든 게 다 발전을 하려면 친환경 규제 대응 차원입니다. 선사, 화주, 조선소, 기자재, 금융, 정부가 링크된 협력단체, 뭐 TF가 됐건 뭐가 됐건 좋은데, 이런 게 나와야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방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선사들도 상당히 두려워해요. 이게 선박 위에서 외부 작업자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선박이 출항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근데 외국 선박은 중대재해처벌 대상 아니잖아요. 그냥 출항해도 상관없어요. HMM 위에서 발생을 했다. HMM에 못 나갑니다. 그럼 이게 HMM의 경쟁력을 깎아 먹을 수 있는 이런 리스크를 빨리 해결해주고 명확한 해석을 줘서 이럴 경우에는 그냥 출항해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산업재해 막아야죠. 사망사고 막아야죠. 그런데 우리나라 선박만 받는 규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선사의 경쟁력을 떨어지는 그런 조치들은 좀 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로는 코로나 유사 전염병이 분명히 발생하겠죠. 근데 코로나 때는 처음 경험하는 팬데믹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민과
우리나라 내에 있는 걸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이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다 차단하는 정식의 대응이었어요. 그러면 물류의 효율은 감안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육상 의료 체계를 이렇게 저렇게 써봤잖아요.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물류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림을 그려놔야지 나중에 유사한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과거의 코로나 같이 물류를 멈춰버리는 그런 과오를 다시 한번 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섯 번째는 부산항 경쟁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지금 김기동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선박이 들어와서 수리도 하고 벙커링도 하는 게 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신공항 짓는 그 활주로 경로상에 부산 신항에 정박지가 위치했습니다. 근데 신공항 추진하면서 정박지는 원래 정부가 지정한 거니까 그걸 써도 아무 문제 없지 않아? 라는 식의 결론인 거예요. 그 정박지가 없어지면 선박이 부산항에 들어와서 유사시에 벙커링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부산항 못 들어옵니다. 이러면.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번에 엑스포 탈락을 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사실은 부산 북항의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산시로 다 넘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작업을 하면서 어떤 게 있냐면 자성대를 비우고 있어요. 자성대를 저기 간만 쪽으로 이동을 시켰죠. 그럼 자성대가 비어 있는데 부산시는 아무래도 터미널의 효율보다는 아마 국토 개발, 아마 건물을 짓거나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희는 그거는 좋은데 당장 되지 않으니 이 부지를 수리나 벙커링을 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부산시를 접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기동 대표님 말씀해 저희 손잡고 같이 부산시 찾아가서 이렇게 쓰게 해주고 우리나라 조선기자재라든지 그다음에 수리업체들, 벙커링 업체들 이렇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했으면 좋겠고요. 부산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관련 대응으로 친환경 벙커링, 그 다음에 육상 전원, 이 컨테이너 선박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선박들이 중국으로 안 갑니다. 머스크에서 메탄올 공급 계약을 맺은 8개 업체들이 발표가 됐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있는 줄 압니까? 없습니다. 중국 업체가 2개 들어가 있고요. 유럽 업체들이요. 그러면 머스크 메탄올 못 받으면 우리나라 들어오겠습니까? 공급업체 계약도 이미 중국과 돼서 중국 가겠죠. 그럼 현재 머스크가 처리하는 환적 컨테이너는 다 중국 갈 거예요. 거기서 끝나느냐? 그 환적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우리나라 동남아선 피더 선사들의 물량이 또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가볍지 않은 문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LNG 벙커링도 얼마 전에 몇 년간 논의되다가 얼마 전에야 한 번 됐어요. 한 번. 이게 과연 항만 경쟁력이 맞느냐? 우리나라 부산항 항만 경쟁력이 또 높아져야지 우리 부산항을 거점으로 활용하는 국내 선사들도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부산항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런 자리를 산하견의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부산일보사와 한국해양산업협회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까 김기동 대표님께서 45세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내년이 되면 이제 45세가 됩니다. 그래서 갓난아이의 마음으로 특히 선배님들을 오늘 진짜 지혜와 인사이트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3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나 국가에서 좀 관심 주시면 하는 부분, 두 번째로는 또 우리 산업계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 세 번째는 저희가 하고 있는 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생뚱맞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까 근데 김세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우리 정부에서 항상 조선 해양 분야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는데요. 이거부터 아까 저희 장하용 실장 발표에서 좀 디커플링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해양이라는 게 완전히 다른 사업
부분이고, 뭐 자동차 운송, 자동차 물류라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동차 생산은 생산이고 운송이나 물류는 별도의 산업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조선과 해양을 하나로 묶어놓고서 보다 보면 조선소 쪽에 표도 많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해운업계는 항상 좀 뭐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고, 실제 그 해운업계가 우리나라 수출의 90% 이상을 수출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조선업은 저는 노동집약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운업은 뭐 저희 반도체나 자본, 금융과 같은 자본집약 산업에 가깝다고 보는데, 이 업의 뭐 오리엔트라든지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바다에 떠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뭐 조선해양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가 사회나 우리 정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아까 저희 장하영 실장 발표에서 제가 갑자기 영감이 왔는데, 아마존과 관련해서 뭐 실제 우리 업계, 산업계가 모두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변화와 파괴적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2013년에 그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보내는 일이 있었을 때 아마존의 배송이 전부 지연이 돼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아빠 엄마들이 선물을 줘야 되는데 애기 선물이 도착을 안 해서 민심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 와중에도 UPS에서는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당일도 배송을 할까 엄청 고민했는데 우리 노동자들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배송을 못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내년 초에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이제 그 분노를 가져오게 됐고, 그러면서 아마존이 이제 후속 대책으로 다시 그런 물류업계 쪽에다가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느냐 했더니, 무슨 대책은 대책입니까? 그냥 현행대로 하면 되지. 이번엔 눈이 와서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아마존이 직접 물류를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이 되면 페덱스와 아마존의 물류 운송량이 역전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 저희 고객들이시긴 하지만 우리 해운업계도 이런 식의 변화를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은가, 파괴적 혁신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물류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장치 산업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박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터미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계속 30년간 뽑아먹는다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 화주들이 다시 이 아마존과 같은 형태로 이 업을 완전히 판을 바꿔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저희 고객사이시긴 하지만 우리 물류나 해운사들도 좀 더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저희 홍주범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항해용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저희가 HMM이라든지 뭐 H라인, 뭐 장금, 폴라리스와 같은 주요 해운사에 900대 이상의 장비를 공급했습니다. 근데도 신조선 분야로 가게 되면 조선소에서는 패키지로 이걸 일본 업체에서 사오던 그 관습에서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장비를 뭐 이제 뭐 누락시키거나 메이커리스트에서 삭제시키거나 혹은 또 일본 업체에서도 덤핑을 합니다. 저희가 메이커에만 들어가 있으면 3만 불 하던 장비를 7천 불로 내려가지고 덤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본사에서 그렇게 하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경쟁사 하나 생길 만한 거 저거 죽여버려야지 다음부터 계속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우리 산업계나 사회에 끼칠 수 있냐면, 그 예전에 뭐 대우조선해양이 힘들었을 때 10만 명의 일자리가 흔들린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조선 3사에서 건조하고 있는 선박의 97%가 일본 한국가에서 생산한 항해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도체 소부장 이슈가 있었을 때 반도체가 GDP에서 차지하는 영향은 크지만 뭐 사실 자동화돼 있고 뭐 일자리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GDP에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일자리 자체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또 소부장 이슈가 뭐 있어도 큰 우리 사회에 불편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 조선 분야로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일본에서 그 항해 장비 수출을 금지했다고 하면 우리나라 조선소 전부 다 멈춰야 됩니다. 멈추게 되면 또 다음에 오는 문제가 뭐냐면 도쿄에서 배를 꺼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앞에 선행 사업들까지 전부 다 멈추게 되기 때문에 조선소가 뭐 좀 너무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 6개월 정도 그 한 국가에서 수입되던 장비를 수입하지 못한다면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반도체 소부장 이슈 이후에 어느 정도 한일 관계가 많이 개선이 됐지만 또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김세현 소장님께서 팬데믹 이후에 또 다른 뭐 이런 팬데믹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처럼 이 항해 장비에 대해서 혹은 또 다른 국산 장비에서도 이런 얘기하면 국산 장비 그 믿을 수 있냐 그거 써가지고 어떡하냐 하시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HMM 같은 대형 선사에서 900대 이상의 장비가 쓰이고 있음에도 이제 그 국내 조선소들은 써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해양진흥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펀딩을 해주실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낙수 효과가 있으려면 실질적으로 그냥 선언적으로 우리 이렇게 잘해봅시다 했을 때는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선소들은 그 국내 선박을 국내 조선소에 짓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뿐이지 그 후에는 경쟁을 해서 최대한 싼 걸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선박 금융의 경우에는 레퍼런스가 어느 정도 갖춰진 국산 기재지는 무조건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조선소에 가점을 두는 형태로 뭐 이렇게 좀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 시간이 딱 뭐 12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뭔가 이거 발제하신 분들도 거기에 답변은 좀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 각자 3분씩만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하시고,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다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맨 끝에 우리 그 김도훈 교수님부터. 예. 뭐 저는 다른 말은 뭐 필요 없고요. 방금 우리 기자재 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기자재 육성법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오늘 발표 자료 그림에도 제가 이불로 이어놓은 이유가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늘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공경수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또 김용대 대표님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산업부에서 하는 걸 보면 산업부는 기술 개발하고 그 육상 테스트 하는 것까지가 이제 스콥이고 그 다음에 보급 확산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해수부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해양공단 진흥공사 쪽 그쪽에 이제 자금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친환경 등급 내지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자를 감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저의 생각이지만 어차피 그 사용하는 사람은 싸고 좋은 물건을 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세제 지원이나 아니면은 자금 지원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게 앞으로 계속 영원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위해서 어떤 실적, 그러니까 트랙 레코드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 지원을 통해 가지고 좀 보급 확산할 수 있는 거는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박 같은 경우에도 개발해서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탑재해서 좀 써봐야지 이 물건이 좋구나 나쁘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조하는데 선주 입장에서는 한 번도 안 써본 물건은 안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정부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 관공선이든 어디든 갖다 놓고서 그거를 쭉 써보니 큰 문제 없이 아주 좋더라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그게 트랙 레코드가 돼서 이제 조선소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사항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업계에서는 어떤 얘기하냐면 다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배터리 산업 발전에 의해서 외국 배터리는 아예 보조를 안 해줬습니다. 중국 기업은. 그럼 지금은 중국 배터리 산업이 글로벌화 되어 있거든요. 업계로 우리보다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는 이제 어느 기간 동안은 이런 차가 투자 안 하면 절대 발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중국 같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 산업이 다 아시겠지만. 그럼 지금 우리는 그 수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부 연구소라든지 그런 공공기관에서 정부기관에서 구입을 하고 또 뭐냐면 국산하고 국산 안 삽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을 지원해 줄 때 아까 60% 비율을 똑같은 비율을 지원하면 나라도 예수 수입도 사실 국산 안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여러 각기에서도 뭐 조선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수산 쪽은 더 영시합니다. 그럼 개발을 하지 않아요.
이래서 몇 천만 원 몇 억을 들어갖고 개발할 사람도 없지만 개발해본데 팔리진 않으니까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수산 스마트 클러스터 예를 들었지만은 사실은 그래요. 우리 국산당이 못 들어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 노하우를 그럼 공부를 하냐, 공개를 하냐, 낙수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네들만 수입업자가 끼고 아마 크로텔이 돼가지고 잘 그 사업을 하는 그런 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타파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제가 아까 발표문에서 설명드렸듯이 선박관리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이든 외국이든 선주로부터 이제 선박을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업이 선박관리업입니다. 만약에 이제 외국 선주 선박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거기에 수리도 필요할 것이고 또 뭐 기자재도 필요할 것이고 또 선용품도 필요하고 페인트도 필요하고 윤활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 나왔던 낙수 효과 그런 것이 이제 해양 부대 산업 여러 가지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 활동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선박을 운영을 하려면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선원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선원 직업이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서 선원 직업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친환경 선박, 스마트십 이렇게 바뀌면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선박에 적응된 선원은 전 세계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선원을 이제 매력화시키려면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처우 수준을 좋게 하는 거, 임금과 복지를 좋게 하는 거. 그런 것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해서 좀 올려놨습니다. 승선도 좀 짧게 하고 휴가도 길게 주고 임금도 좀 많이 주고.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그 기술이 탑재된 장비가 탑재된 배에 운영할 수 있는 선원만 양성하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짧게는 3년, 5년 이내에 해야 될 핵심 과제라 생각하고 그런 것을 훈련센터를 만들어서 아까 우리 교육 장비 업체에도 오셨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교육 툴도 그냥 PPT 보고 이렇게 하면 다 자버리거든요. 그래서 AR, VR, XR 이런 걸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좀 더 친숙화 교육을 빨리 시키고 최첨단 선박에 빨리 준비를 시켜서 외국 선주한테도 공급하고 한국 선주한테도 공급하고 이렇게 좀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도 요구를 많이 하고 지원도 받고 또 해수부에도 지원을 받고 특히나 우리 저 해운협회가 이제 선주사들의 협회인데 여기에서도 한국 선주들이 한국 선박관리회사에다가 배를 맡겨야 그게 이치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낙수 효과가 이어져 가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그 해양산업 2023년 진단과 2024년 전망을 준비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리스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잘 아시다시피 리스크에는 또 다른 오퍼튜니티, 즉 기회가 생긴다는 건 아마 오늘 오신 기업인 또 협회 또 대표님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2023년을 평가를 하면서 우리 해양 산업 이제 여러 기업인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시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 많은 어떤 희생과 또 헌신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암울한 이야기는 이제 2024년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어떤 판단들이 여러 글로벌 그 컨설팅사에서 이제 나오고 있고 오늘 또 아시다시피 이제 건설부터 이제 시공 능력 16이 되는 모 기업에서 이제 지금 워크아웃이 이제 바로 신청을 한 것을 보면 이제 본격적인 2024년은 전쟁의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쟁에는 아시다시피 희생양과 약탈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양 산업이 이러한 그 전쟁의 시기에 희생당하지 않고 또 전 세계 어떤 해양 산업을 주도하는 그러한 어떤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기업인들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그 우리 기업인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부분에서 국가와 또 저희 시 차원에서 압도적인 어떤 지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일명 또 찔끔찔끔 또 작게만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2024년은 어떤 압도적인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마련되어야 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지금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김용대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 자체들
또 어떤 창의적인 창조적인 어떤 파괴를 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정말 암울하고 또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지만은 또 이러한 어떤 그 귀한 자담회를 통해서 방향이 마련이 되고 또 이러한 모였던 것들이 또 정책화될 수 있도록 저희 어떤 연구기관들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또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다들 그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진단하고 전망했다 해가지고 뭐 변화가 금방 올 것 같으면 뭐 매일매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오늘 말씀하신 이 작은 어떤 그 씨앗들이 또 커서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또 필요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좌담회를 통해 가지고 고리를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 계신 분들도 그런 현안들을 수시로 계속 또 얘기를 해주시면은 뭔가 좀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지금은 해양수산부 장관도 바뀐 상황이고 또 그 부산시도 뭐 어저께 인사가 있어가지고 체제가 조금 바뀔 겁니다. 또 총선도 있고 그래서 2024년은 뭔가 그 해양산업에 또 변화를 일으키기에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진단과 전망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